며느리가 둘입니다. 모두 근처에 살아요. 자식들이 도시로 안 나가고 근처에 사니 좋겠다고요? 속사정을 들어보시면 부럽다 소리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큰며느리는 저와 종교가 달라서 제 속을 무지하게 썩입니다. 머리칼도 풍성하시고 곱슬곱슬 고데기한 것 같이 예쁘시며 다보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머리칼 하나도 없는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외모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얼마나 나쁜지 저도 알고,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최소한 한 가정에 두 종교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며느리하고 종교 가지고 언쟁할 때 저는 목사님 설교 때 들은 풍월로 혼냅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를 이은 나라고, 조선시대는 불교를 싫어했다. 유교 나라였어. 넌 근데 왜 불교냐? 어머니, 누구에게든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이 존재합니다. 자유라고요. 저라고 어머님께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전 안 해요. 전 친정이 불교고 어릴 때부터 믿은 부처님 믿을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아무 말 마세요. 이게 따박따박 시애미한테 말대답이네. 나조차고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냐? 나라가 통일을 못했으니 한 집안의 종교 통일이라도 하자는 게야. 이러고 싸우기도 10여 년. 이젠 지쳤습니다. 종교만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격도 안 맞습니다. 도대체가 애가 뚱해요. 성격이. 남의 집 며느리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따르기도 잘 따르고 애교도 부리고 입안에 혀가 치고는 며느리들도 많다는데, 이건 뭐 황소같이 힘만 세가지고 농사일만 잘하니 늘 뚱하니 입이 한네 발 나와서 전 솔직히 우리 큰아들 이해가 안 됩니다. 여자다운 매력 하나 없이 뚱한 성격, 그게 뭐가 좋다고 죽자사자해서 고등학교 막 졸업한 놈의 애를 21살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졸랐는지 말입니다. 진국이라나? 진국이라서 좋다고 하더군요. 하긴 집신도 제 짝이 있으니까요. 작은 며느리는 땡깡쟁이입니다. 덩치나 작으면 말도 안 합니다. 덩치는 저 2배만 해서 유치원생 같은 땡깡과 고집을 부리는 꼴을 보면 한심해요. 어떻게 된 놈의 팔자가 며느리 보기 이리도 지질이 없는지 처음에 인사 와서부터 애 하는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시어머니 바라기도 아니고 시어머니에 대한 경계가 없어요. 버릇이 없다고 해야 하나? 절지 친정 엄마로 착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5분 거리에 사는데 하루도 안 빼고 우리 집을 옵니다. 와서 그냥 가면 이러지 않아요. 어머니, 이거 멸치에 꽈리고추 넣은 거 맛있네요. 아침에 볶으셨어요? 이거 좀 덜어갈게요. 어머니, 우리 집 열무김치도 다 먹어가요. 어머니, 된장도 다 떨어져가요. 오면 하다못해 젓가락 한 짝이라도 가져가야 속이 풀리는 아이예요. 뻔뻔하기로 인근에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제 것은 다 지 것이라고 생각을 왜 하는 건지 이해도 안 가고요. 시부모가 따로 살라고 얻어준 집은 거기가 지네 집이라고 얻어준 겁니다. 지네 집 놔두고 왜 우리 집에 와서 사는지 이해가 안 가고, 얄밉기는 또 얼마나 얄미운지 겨울엔 아예 우리 집에 와서 잡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자기 집 가습이 나간다고 대답하는데 제가 입이 있어 할 말이 없습니다. 젓가락 한 짝이라도 가져가야 속이 풀리는 며느리한테 쌓이고 쌓여가는데, 어느 날 제가 오일장에 나가서 장미 큐빅이 박힌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머리핀을 2개에 15,000원 주고 사온 적이 있습니다. 아껴두었다가 동네 부녀의 다음 갯날에 꼽고 나가야지 하고 화장대 위에 둔 걸 언제 봤는지 그걸 들고 나와서 어머니, 이거 사셨어요?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 샀다. 그대로 화장대 위에 둔 그대로 놓고 나와. 어머니, 이거 어머니한테 안 어울려요.
어머니는 이런 핀보다 머리띠를 사셔야지. 제가 해보니까 이거 저한테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가질게요. 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당연히 제가 준다고 생각하는 그 심보가 괘씸한 겁니다. 그대로 올려두고 나오라고 하면서 넌 버르장머리 없이 시부모님 방을 그렇게 마음대로 드나드는 그 버릇부터 고치라고 혼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혼나고도 안 고쳐지는 며느리를 이젠 포기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는 친정엄마가 7살 때 돌아가셨다네요. 원래 당뇨가 있던 분이셨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떠나시면서 슬아의 자녀는 우리 며느리와 바로 밑에 남동생 둘을 두셨는데 아휴, 어린 자식들 두고 떠나야만 했던 그 마음이 어쨌을지 상상하면 같은 자식도 내미 마음으로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되도록 잘해주려고 합니다. 둘째 며느리가 아마치 엄마한테 못 받은 사랑을 제게 보상받으려는 심리도 있을 거라 혼자서 짐작은 하고요. 마음에 안 드는 두 며느리를 거느리고 해도 끝이 없는 농사일에 파묻혀 사는 제게 신선한 바람이 분 건 새해 전 봄입니다. 우리 집에서 한 5분 걸어 내려가면 다 쓰러져 가던 농가가 한 채 있었어요. 그 집에서 살던 노인 양주가 7년 전 가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집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 폐가같이 을씨년스럽던 집이 팔렸다는 소식이 들린 게 겨울이었는데 3월의 해토 무렵에 웬 곱게 늙은 70대 중반의 양주가 들락이면서 집을 수리하더군요. 사람을 시켜서 하는데 집을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뼈대는 그대로 기와도 그대로 두면서 약간 한옥 카페처럼 꾸미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1시간 거리 전원 카페촌에 가보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그런 한옥 카페요. 한 달 포를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그 중간중간 우리 집에 올라와선 홍삼 같은 포장 박스를 놓고 가면서 먼지가 날라와서 많이 심려스러우시죠? 죄송합니다. 한 달만 참아주십시오.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사람들이 말하는 품새도 그렇게 참 배운 사람 같고 점잖아서 땅이나 파는 우리 부부는 그 집 사람들에게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 밭에서 날라오는 흙먼지로 어차피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는 집이라 크게 피해로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공사가 끝나고 지나다니면서도 보면 눈살 찌푸려지던 폐가가 훤하니 아니 그 집뿐 아니라 온 동네가 다 훤하더라고요.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오며 가며 몇 마디 주고받아 보니 남자가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이었다네요. 뭐 말하는 폼새며 입은 것 하며 차를 보니 어느 정도 고위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공기 좋은 데서 채마밭 가꾸면서 직접 야채 갖고 뽑아 먹으며 사는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서 서울 생활 청산하고 내려온 거겠죠. 이사 내려오는 날 짐을 보니 어마어마하더군요. 무슨 책장이 10개가 넘고 가구며 쇼파며 외국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고풍스럽고 정말 입이 벌어지고 구경할 만했습니다. 이삿짐이 정리되었는지 사흘 후 무슨 예쁜 종이에 담긴 커피를 가져와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사 와서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 커피는 제가 즐겨 마셔서 자주 주문해 먹는데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정식 식사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참 도리를 알면서 사람 대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라서 또 흡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집은 봉다리 다방 커피만 마셔서 그걸 받아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아들네들도 다들 입이 싸구려라 카페에서 보면 드르르르 가는 그런 기계도 없고 다들 봉다리 커피를 마셔서 받아도 봤자 소용이 없겠다 싶은 거죠. 이건 도로 가져가세요. 성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오해 마시고 우리 집에 두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그래요. 그때서야 자기들이 실수했다 싶었는지 그럼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커피 드세요. 저희가 마당에다가 파라솔을 가져다 놓았으니 차 한잔하면서 시골 생활에 대해서도 좀 가르쳐주세요. 당장 상추씨부터 뿌려야 하거든요. 표정이 인사말이 아니라 진짜인 것 같았고
다음날 아침 시간 지나고 진짜 부르러 왔더군요. 가서 커피 마시자고요. 그때부터 쳇바퀴같이 죽어라 농사일만 하고 농사일 짬짬이 집에 들어와 쉴 때는 드러누워 TV나 보던 게 제 일상에 우아함이 생겼습니다. 그 집에서 커피 대접을 받을 때면 회사에서 일하는 우아한 여성이 된 기분도 들고 어떻게 보면 귀족이 된 것도 같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더군요. 날이 더워지면서 에어컨 튼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에어컨도 다 같은 에어컨이 아니더라고요. 카페같이 꾸며놓은 실내에서 음악 들으면서 마시는 커피는 정말 좋았습니다. 가정집에서 이런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즐거웠고 아무튼 우리 집 분위기하고는 많이 틀렸죠. 하루 한 번 저의 힐링 타임, 아랫집에서 커피 마시기였고 커피 마실 때 농사 이야기를 하면 어찌나 고개를 조아리고 열심히 듣는지 꼭 제가 뭐가 된 것 같은 그 기분도 좋았습니다. 아랫집에 드나들고 한 달째인가 그 집 아들 부부를 처음 보았어요. 트렁크에서 선물 보따리를 주렁주렁 내리는데 부럽더군요. 며느리는 무슨 중소기업 기획실에 나가고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다 퇴사하고 최근 행정고시를 합격했다는데 우선 두 내외가 풍기는 분위기도 세련되고 부모 닮아 점잖더군요. 전 사실 옆집 부부가 이사 온 후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우선 배우고 공부하고 산 사람과 그렇지 않고 땅만 파고 막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하고 삶의 질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게 절 심란하게 했어요. 저희 부부와 저쪽 집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확 차이가 나니까 주눅이 든다고 해야 하나? 뭔지 모르게 많이 서럽고 만사 짜증이 나더군요. 만사 짜증이 나고 비교가 되면 그 집에 커피 마시러 안 가면 될 텐데 또 사람 입이 간사해서 이미 혀에 맛들린 그 맛있는 커피를 못 끊겠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뭐 저거 에스프레소인가 뭔가 뽑는 기계 살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그것도 다 집 내부가 멋있는 집이나 어울리는 거지. 남들이 웃어. 남편 그 말에 비위가 상하고 오기가 나서 남들이 웃나 안 웃나 한번 사볼까? 라고 했습니다. 커피 가는 도구부터 뽑는 기계까지 안 살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농사로 밥 먹는 우리 집에서 농사 짓기도 바쁜데 그 모든 과정을 한가롭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왠지 따라하는 것 같아 치사한 것 같아서 말았습니다. 그 집 아들 부부는 내려와서 하루도 안 자고 그날 저녁 바로 올라가더군요. 그리고 한 달 서울 친구들이라는 사람들만 두어 번 내려오고 다음 달은 또 딸내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딸내 부부도 선물 한 보따리 가득 들고 들어가는 걸 보자니 배가 아팠습니다. 우리 집 시집간 딸려나고 아들들 며느리들은 우리 집에 와서 퍼갈 줄만 알았지 딸기 한 상자 들이미는 법이 없는데 누구는 팔자주와 자식들이 보따리 싸들고 내려오고요. 올 때마다 그들의 선물 보따리는 늘 화려했고 그 선물 보따리와 우리 자식들의 부모님께 얹히기 신공을 비교해보면 늘 혼자서 속이 부글부글 끓여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 집 부부와 옆집 부부는 인근에 새로 생긴 버섯 전골집이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서 무더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우리 4명도 다 확진이 되었던 거예요. 백신을 접종했어도 코로나는 걸리니 아프더군요. 내 집 4명 다 거의 죽을 둥살둥 앓았어요. 우리 부부가 확진되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자식들에게 알렸습니다. 감기 옮으니 오지 말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각각 다른 방에 들어 누웠습니다. 카톡 보낸 지 2시간 후 큰며느리가 제일 먼저 들이닥치더군요. 손에 검은 비닐봉다리가 주렁주렁인 게 장을 본 것 같았습니다. 큰며느리 뒤를 따라서 큰아들과 손자들이 들어오는데 큰아들이 이불이 든 큰 비닐 가방을 들고 들어오고 손자들은 가방들을 메고 들어오는데 이사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유 지금 니들 못하냐. 뭐라긴 뭐래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려고요.
아니, 왜? 이유인즉슨 부모님이 두 분 다 독감이 걸리셔서 꼼짝을 못하는데 죽이라도 끓여드려야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유, 야, 됐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라니께 머리 쑥쑥해. 니들 집으로 가. 말을 해도 귓등으로 듣더니 자기들 살림을 거실에 쫙 피더군요. 며느리는 주방에서 음식을 한다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지 새끼들이 좋아하는 목살 넣은 김치찌개를 하고 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꿀에 비타민이 중요한 건 아는지 오렌지를 잔뜩 깎아서 들이밀어주고 전복죽을 끓이고 큰 며느리 값은 하는 겁니다. 저녁 먹을 때가 되어서 최강도둑 작은 며느리가 납셨습니다. 지 덩치에 딱 어울리는 큰 배낭에다가 뭘 가득 넣어왔기에 저게 뭔가 궁금하더군요. 그래도 시애미가 아프다니 뭘 사온 거구나 기특했죠. 어머님, 아범은 지금 오고 있다네요. 어머님, 아버님 코로나 확진되셨다고 했으니까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을 거예요. 저는 기대에 차서 아유, 가방에 그건 뭐냐? 둘째 며느리는 가방에서 김치통을 꺼내면서 뭐긴 뭐예요. 김치 퍼갈 김치통이죠.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천불이 난 전 순간 확 열이 치받치면서 아유, 훌륭하슈. 시어머니 아프다고 김치통까지 챙겨 오시느라고. 거기까지 화를 내고 정말 열이 나서 눈알까지 뜨끔거리는 지경인지라 남편도 저도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손자들이야 실내에서 공놀이하면서 난리판 굿을 치던 말던 잠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저녁 잡수시라고 깨어서 일어나 보니 한상 가득히 해삼탕이며 탕탕이 뻘락지가 가득히 움직이는데 입맛이 돌더군요. 1시간 거리에 바닷가가 있고 해산물 시장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거기서 남편이 좋아하는 해삼탕을 해주려고 해삼을 사오고 제가 좋아하는 낙지를 사오느라 늦은 거였습니다. 잘 먹고 또 잤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새벽. 거실은 어두컴컴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7명의 애고 어른들이고 내 자손들이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고 자고 있는 풍경이 확 다정하고 살갑고 든든하게 느껴져서 행복한 기분이 들더군요. 이래서 자식은 낳고 보는 건가? 아프니 달려와주고 영양식으로 한 상 가득히 차려내고 긴급한 상황 발생할까봐 각자들 자기 집에 안 가고 거실에서 자주는 고마움과 함께요. 다른 집 자식들은 자기 어린 새끼들에게도 감기 옮는다고 안 데리고 온다고들도 하더만. 하긴 우리 손자들은 새 녀석도 지나치게 원기 좋고 건강해서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집 녀석들이 이틀을 더 뭉갰습니다. 다음날 저녁은 저희 부부가 조금 기운이 나서 소파에 앉아 있었더니 이것들이 만판 신이 나서 윷놀이하고 맥주 마시고 남편이 아유 얘들아 남들이 보면 무슨 잔치집인 줄 알겠다. 조용히 좀 해라. 전 다시 열이 나서 아유 골이 패이는 것 같다. 감기는 그저 쉬어야 한다고. 니들 때문에 내가 쉴 수가 있냐? 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랫집 부부가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신호가 가는데 두 양주가 다 안 받는 겁니다. 덜컥 걱정이 되면서 애들에게 그 집 불이 켜져 있나 가보고 켜져 있으면 벨 좀 눌러보라고 했습니다. 큰아이가 나가서 한참을 있다가 들어오더니 큰며느리에게 빨리 죽 좀 덮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두 양주가 이틀을 거의 못 잡숫고 앓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 좀 잡수셨냐고 했더니 밥통에 있는 밥을 물 말아서 2번 잡수셨다고 하더래요. 개수대안을 들여다보니 반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밥을 물 말아 먹은 흔적, 밥그릇 4개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 시켜서 해삼탕부터 잡수실 것 좀 챙겨드리라고 내일 읍에 나가서 갈비탕 좀 포장해와서 넣어드리라고 시켰습니다. 귀찮아도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 올 때 한 번씩 들여다봐라. 사람 죽어나가는 것보다 낫잖냐. 그날 저녁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안주인이 봤더니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우시더군요.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보았냐고 차마 여쭙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물론 아파서 우실 수도 있겠지만 다 큰 어른이 왜 우시겠나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돌아가며 들여다보는 그 중간에 비극은 현실이 되어 드디어 우리 마을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아랫집 바깥 주인이 119에 실려간 후 1시간 만에 사망하신 거예요. 그 어른이 심하게 많이 태우시는 흡연자셨는데 폐렴이 극대화되어 손쓸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분들보다 10살 정도 어린 저희 부부는 이미 거의 회복기였고 황망한 마음에 섣불리 위로도 못하겠더군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어서 그런가 빈소도 쓸쓸했습니다. 사람들 참으로 야박하다는 마음도 들 수 없는 게 치명적인 독감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들은 그렇다 쳐도 자식들이란 작자들이 한심하고 못된 게 자기 새끼들이 소중하면 그 반만이라도 부모가 소중한 마음을 들어야 인간인데 어쩌면 그 품위 있게 잘나 보이던 자식들이 할아버지 마지막 떠나시는 길 손자들 인사도 못 받게 안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더군요. 남은 자식들 편하게 서울에서 빈소를 모셨는데도 말입니다. 그 전경을 지켜보니 사람 한 세상 사는 게 너무 쓸쓸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을 질정치 못하겠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안주인이 안 내려오셔서 코로나 회복도 할 겸 자식들 집에 머무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선은 급하게 내오시며 간단한 짐들 챙기러 우리 며느리가 내려갈 거야. 후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잘 지내. 내 몸 좀 회복되면 한번 내려감세. 그 후로 이제 몸도 회복했고 봄가리도 해야 하고 우리 부부는 다시 농사일에 매달렸습니다. 석 달인가 지나서 산골에도 꽃이 피고 지고 조금 있으면 모내기철이 다가와 분주히 마을길을 지나 논으로 밭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날도 논으로 가는데 아랫집 앞에 택시가 와서 멈추더군요. 안주인이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내리는데 얼굴이 거의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어쩐 일이냐고 다가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나 목도 마르고. 따라 들어가는데 걷는 폼도 많이 불편해 보이고 석 달 사이 허리도 많이 구부러져 있고 정말 많이 늙으셨더군요. 남편 보내고 마음도 많이 상하셨을 건 물론이고 자기 본인도 코로나를 호되게 앓으셨으니까요. 집 내부는 겨울 내내 물론 저희가 드나들며 수도도 틀어두기도 하고 보일러도 맞춰두기도 했지만 집을 오래 비워두어서 썰렁하고 또다시 폐가 비슷하게 된 겁니다. 속으로 이 집 터가 안 좋은가 했습니다. 물 한 잔